네, 안녕하세요. 머니스나이퍼입니다. 이번 영상은 미중 무역 전쟁 세 번째 영상인데요. 제목은 역시 본질은 화폐 전쟁이다 로 준비해봤습니다. 우선 영상 앞서가지고 저는 이제 시장을 예언을 하거나 예측을 하는 뭐 그런 예언자도 아니고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요. 그냥 시장이 돌아가는 것을 이제 추종하는 시장의 추종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의 자금이 어떤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고 그 흘러 들어가는 자금을 따라다니면서 그냥 자그마한 수익을 추구하는 개인 투자자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뉴스들이나 내용들이 이 흘러가는 과정에서 저는 어떠한 기회를 찾을 건가에 대해서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내용들이 이제 그런 부분 중심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 먼저 이 보시는 내용이 뭐냐면은 이 사진의 내용은 트럼프가 2017년 12월 23일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했죠. 미국에서는 그 감세 정책에 대해서 서명을 했던 내용이에요. 근데 미국 트럼프의 감세 정책 내용이 뭐냐면은 첫 번째는 법인세를 인하를 했어요. 35%에서 21%로. 그리고 소득세가 39.6%에서 36%로. 그리고 마지막 송환세율이 35%에서 15.5%로 떨어졌어요. 근데 송환세율이라는 것은 법인세의 일종인데 미국의 기업들이 외국에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창출했던 이윤을 미국으로 가져오지 않고 외국에서 이제 캐시를 가지고 있는 경우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는 이러한 돈들을 다시 미국 본토로 회계를 했을 때 법인세를 지금의 법인세율보다 더 많이 낮추는 한시적으로 모든 기업들에 대해서 단 한 번은 찬스를 주는 이런 감세 정책을 이제 발의를 한 겁니다. 이 송환세율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 송환세율 때문에 이제 강남이나 이렇게 중심으로 아시는 분들은 이제부터 달러를 사야 된다, 미국 채권을 사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았었거든요. 2018년도 초에, 올해 초에. 그 이유가 뭐냐면은 외국에 나가 있었던 막대한 자금들이 미국 본토로 이제 회귀가 되기 때문에 돌아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외국에 있는 달러가 씨가 마르는 거고 미국의 본토에서는 유동성이 풍부해지는 효과가 있는 거죠. 이제 트럼프는 여기서 이러한 감세 정책을 송환세율 같은 데서 감세를 해줌으로 인해서 자국의 투자를 늘리고 고용을 늘리게끔 하는 게 트럼프의 이제 의도인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애플 같은 경우가 5년간 380조를 투자하겠다. 이거는 지금 최근 기사는 아니고요. 2018년도 1월 달에 이제 감세 정책이 나오고 나서의 뉴스예요. 그리고 업종별로 송환세 규모가 뭐 상당히 많죠. 뭐 1000억 달러부터 해가지고 작게는 뭐 130억 불까지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엄청나게 그동안에 외국에서 이제 고여 있었던 자금들이 이제 본국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환율도 신흥국 중심으로 요동치게 되는 거고, 다른 타국 외국의 기업 국가들에게 외환보유고를 더 많이 쌓게끔 요구하는 효과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지금의 환율이 올라갔던 가장 어떻게 보면 근원적인 문제예요. 여기다가 이제 이런 부분에 플러스 알파로 금리 스탠스를 당초 3번, 2018년도 3번의 인상을 예측했던 부분을 4번까지 이제 시간들을 내비치면서 좀 더 강력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환율을 요동치게 하는 효과가 있었죠. 제가 이제 효율적이라는 이 수식으로 붙인 이유는 이렇게 환율이 신흥국 화폐 가치가 떨어졌던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반대적인 극부의 이득을 충분히 취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제가
지금 보시면은 이러한 결과에 따라 가지고 지금 달러 인덱스는 그 달러 가치는 상당히 초반에 올 초반에 많이 상승을 했다가 지금은 이제 좀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단계고요. 그리고 그에 반해서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의 당사국인 중국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이제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어느 선까지 올라왔죠. 그러니까 지금 예측하는 거는 이제 달러 대비 위안화가 한 7 정도? 이제 많으면은 지금 한 6.8 정도가 어느 정도 거의 뭐 꼭지라고 볼 수 있는데 한 7 정도까지는 예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다시 이제 달러가 꺾인다고 보는 거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차트는 뭐냐면은 10년 만기 미 국채 차트예요. 이제 채권의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거는 채권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고, 수익률이 내려간다는 거는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겠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월로 이제 표시되어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지금 최근 1, 2, 3, 4년 동안에 보면은 최근의 가격이 직전 한 4년 전에 채권 가격 수준이 되고 있어요. 보시면은 이거를 이렇게 보시면은 조금 느낌이 별로 안 오는데 제가 1차트로 보여드릴게요. 1차트로 보시면은 미국 채권 가격이 얼마나 많이 상승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미국의 채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금리도 올라가고, 그리고 송환세를 통해서 외국에 나가 있던 달러들이 본국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미국 채권 가격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채권 수익률이 떨어지고 이제 채권 가격이 올라갔던 거죠. 지금 이제 환율의 움직임의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게 영속적으로 가기 힘든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트럼프는 이제 계속적으로 채권을 발행을 하면서 달러를 추가적으로 발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그리고 지금 송환세라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기업들에게 단 한 번 주어졌던 기회거든요. 이게 이제 한 번씩 과거에도 한 번 있었었는데 이게 이제 계속적으로 이렇게 발생을 하면은 뭐 채권 가격이라든지 미국의 달러 가치가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한 번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단 한 번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제한적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이 약발이 떨어진다고 하면은 이제 다시 달러가 약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그러한 부분이 이제 여기저기서 신호가 나오는데요. 보시면은 미국이 이제 채권을 발행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인기가 없어요. 팔리질 않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약세장이 될 거라는 여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다 최근 기사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 지난번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2009년 이래로 가장 인기가 없대요. 미 국채가. 지금 실제 투자자들이 비중도 줄이고 있고요. 채권 가격이 이제 비싸졌으니까 이제 팔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동안의 마이너스 금리의 기조를 유지했었던 일본에서도 기준금리를 올리겠다라는 이제 신호를 내비쳤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일본의 채권 가격도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죠. 그러면은 전 세계 이제 채권 시장에 있어가지고는 미국 채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브라질 채권도 있고, 중국 채권도 있고, 우리 한국 채권도 있고, 뭐 인도에서도 채권 발행할 테고, 뭐 일본 뭐 여러 국의 채권이 있는데 경쟁을 우량채라고 하면은 지금 일본채도 초우량채에 속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오랜 기간 동안에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했었던 일본에서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신호를 내비친 거는 좀 의미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조금 다급해졌습니다. 실제 이제 미국이 일본에서 이런 발표를 함과 동시에 미 채권 수익률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등장을 합니다. 미 재무부 장관 문우신. 이제 문우신이 등장을 할 때는 이제 미 재무부 장관이긴 하지만 이 재무부 장관이 하는 역할 자체가 이제 나라 살림을 이제 담당하는 거잖아요. 외부적인.
근데 이제 문희신이 등장을 했을 때는 꼭 시장에 어떤 신호를 주고 사라져요. 얘가 뉴스에서. 뭐냐면은 이번 트럼프 정권에서는 문희신이 나타나는 시점이 언제냐면은 미국이 채권을 신규로 발행을 하거나 채권을 판매를 시작했는데 잘 안 팔릴 때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문희신은 다른 타국을 다니면서 외교적으로 미국의 채권을 매수하게끔 유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지금 아르헨티나에 있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고 있는 G20 정상회담에서 문희신이 참석을 했던 거죠. 근데 여기서는 중국이랑은 별 대화는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시그널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지금 올해 이제 러시아 시장에 있어가지고 단기 급락시켰던 이제 그 러시아의 알루미늄 회사 르셀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르셀의 주가가 하루아침에 거의 반토막이 났었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규제를 풀어주는 그런 뉴스도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위안화 약세가 지속되는 것을 지켜만 보진 않겠다라는 뭐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네요. 미국이 계속적으로 위안화 그 달러 강세를 원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지금 달러 강세 기조를 유지하면 위안화는 약세가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에 와서는 다시 이제 위안화 약세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방향 전환을 하고 싶다는 얘기겠죠. 실제 중국의 외환보유고 상황을 보시면은 2014년도 후반, 2015년도 초반까지 거의 이제 맥시멈 꼭지를 찍었다가 2016년도, 이제 2017년도, 2018년도 오면서 쭉 내려왔어요. 분위기는. 그리고 이제 2017년도 때까지 살짝 반등을 했다 다시 내려가는 분위기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중국은 미국의 채권을 또는 미국의 달러, US 달러를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지금 아직도 충분해요. 지금 나중에 뒤에서 이제 다른 나라랑 비교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뭐 다른 10나라 돌아다니는 것보다 중국 하나랑 쇼부 잘 보는 게 채권 판매하는 데는 가장 효율적입니다. 지금 외환보유고가 그만큼 중국이 많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도 외환보유고를 이제 조금씩 늘리는 이제 제스처를 취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서로 간에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것이고, 그리고 이런 방향성이 이제 전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겠죠. 지금 외환보유고 현황을 보시면은 일본은 2012년도부터 지금 2018년도까지 큰 변화 없이 쭉 이제 이렇게 스테디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계속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브라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나라와 브라질은 외환보유고 양이 아주 비슷합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 이제 우리나라가 조금 더 많게 된 거고요. 외환보유고 양은 한국과 브라질이 비슷하고 실제 경제 규모 자체도 한국과 브라질은 비슷합니다. 베트남이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급격하게 이제 늘리는 분위기죠. 이제 그래프는 모양은 이렇지만 보유고 양을 보시게 되면은 단위 자체가 틀립니다. 보면은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한 3배 이상 많고요. 베트남보다는 지금 한 30배? 뭐 그 정도 300배 정도 더 많은 것 같네요. 그만큼 베트남은 이제 외환보유고나 이런 경제가 아직 많이 약한 나라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초강대국이 분명한 거고, 한국과 브라질은 이제 이머징 마켓에서 이제 디벨롭 마켓으로 넘어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시 중국의 외환보유고를 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보다는 뒤에 보시면은 공이 우리나라는 5개고요. 중국도 5개인데 자릿수가 하나 더 많죠. 중국은 우리나라의 10배,
그리고 일본의 한 3배 정도. 많을 때는 4배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다른 여러 나라의 채권 세일즈 하는 것보다 중국 하나랑 쇼부 잘 보는 게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효율적이죠, 이게. 그리고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도 2016년도 이후로 계속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러시아도 이전 단계 대비해가지고는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러시아는 계속적으로 더 외환 보유고를 늘릴 여지가 충분합니다. 최근에 이제 트럼프랑 이제 푸틴이랑도 한번 만남이 이루어졌었죠.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고,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급락을 했지만, 아르헨티나 외환보유가 엄청 작아요. 지금 보면은 급락을 했지만 IMF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다시 이제 반등을 하면서 아르헨티나가 조금 살아나는 분위기죠. 즉 아르헨티나 페소와 환율 방어 착수. 사실상 아르헨티나는 뭐 특히 뭐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질 않아요, 이게 얘네들은. 그래서 뭐 넋을 놓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아르헨티나를 미국에서 이제 조금 쥐락펴락하면서 이제 환율 부분에서 미국이 원하는 바를 이제 가져가고 있죠. 보면은 아르헨티나 정부가 자기네 영토에 미국 군대를 설치하는 거를 이제 승인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다는 기사가 또 최근에 떴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분위기에 있어가지고 제가 왜 불마켓을, 그러니까 강세장을 다시 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하는 게, 다시 한번 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많은, 훨씬 더 많은 이제 변수들이나 내용들은 있지만, 그러한 부분을 조금 배제를 하고 좀 쉬운 단어로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 미국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제 트럼프가 이제 주 공약이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그리고 야당과 여당, 공화당과 민주당이 모두가 지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미국의 인프라 투자예요. 지금 미국은 지금 현재 인프라 시설이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사실상 이제 올 초나 작년 연말부터 해가지고 사업을 떴어야 되는데 이게 뜨지를 못했어요. 근데 인프라 사업을 하려면은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는 예산안을 결의를 하면서 미국이 발행할 수 있는 채권 뎁트 실링 수준의 버금, 거의 이제 다 소진하는 수준의 채권 발행을 승인을 했었고요. 그 스케줄을 맞춰서 계속적으로 채권 발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채권을 발행한다는 건 달러에 찍어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채권을 추가 발행을 하게 되는 거고, 이제는 이제 타국가들이 이제 채권을 이제 사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시장에는 다시 달러 유동성이 증가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동안에 본떠로 회귀되어서 귀해졌던 달러가 다시 시중에 풀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다시 지금의 강달러에서 약달러로 추세는 전환을 하게 되는 거고, 이때 위안화는 강세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거는 이제 미국과 중국 간에 이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위안화가 강세가 시작이 된다고 하면은 중국은 화폐 구매력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는 미국과 중국 모두가 글로벌 소비 국가로서의 이제 강세장을 견인하는 요인이 되겠죠. 하지만 이 장이 언제까지 갈지는 미지수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약발이 언제까지라는 제가 얘기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게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짰던 이런 공약이나 계획이 아니고, 이 지금 미국에서 채권을 발행한다는 거는 앞으로 갚아야 되는 빚들이잖아요. 그 빚을 미리 왕창 땡겨가지고 계획되어 있었던 빚들을, 우리가 한 5년에 걸쳐서 사용해야 될 빚을 1년에 쫙 당겨서 한 방에 이제 짧고 굵게, 뭐 이게 짧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굵게 써버리겠다라는 게 이제 트럼프 입장이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예상했던 것처럼 이렇게 해서 장이 선순환 구조로 가고, 그 인프라 투자라든지 이런 정부 주도형으로 경기가 살아났을 때
선순환 구조를 가게 되면은 괜찮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는 정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버블이 올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약발이 언제까지 갈지에 대해서는 항상 2017년도보다는 이제 2016년도 하반기 때 만약에 강사장이 온다고 하면은 정말 더 조심해서 이제 투자를. 제가 앞에서 이제 송환세 설명하면서 조금 빠뜨렸던 부분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앞서 이제 그 송환세 같은 경우가 외국에 나가 있었던 달러를 미국 본토로 이제 가지고 들어오는 이제 감세 정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과거에도 이런 똑같은 이제 제도를 시행을 했을 때, 이 미국의 기업들이 자국에 재투자를 하질 않아요. 왜냐면은 이 현재의 정권이 끝나고 지금의 대통령의 임기가 바뀌고 나면은 다음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사실상 미국 본토에 투자를 해서 공장을 건설하고 고용을 창출했을 때는 그 다른 베트남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뭐 미얀마라든지 이런 인도라든지 외국에서 공장을 건설하고 노동을 쓰는 것보다 효율이 많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송환세를 이제 절세를 해줬을 때, 텍스 컷을 해줬을 때 효과가 어떻게 되냐면은, 기업들이 자사주를 매입을 했었어요. 자사주를 매입을 해서 외부에 나가는 배당을 줄이고, 다시 어느 정도 정권이 바뀌거나 시장이 흐름이 바뀌었을 때 다시 외국으로 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송환세는 양날의 칼이에요. 지금 현재로서는 미국에 많은 달러가 들어왔기 때문에 경기의 흐름상으로도 매우, 지금 미국 경기는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호 경기에 이제 그 기름을 붓는 그런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이런 흐름이 끝났을 때는 또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R&D가 이루어졌을 때 5년, 10년, 그리고 뭐 짧게는 3, 4년이 지나고 나서 효과가 나오는데, 지금의 감세 정책 자체, 송환세를 절세해주는 것 자체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그래서 또 하나의 약발 문제, 그러니까 이 효과가 언제까지 가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이제 보시면은 힌트라면 힌트가 될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차트는 이제 상하이 지수 1년치에 대한 이제 1차트인데, 보시면은 상하이 지수가 꼭지점 대비해 가지고 지금 상해 지수가 약 한 20% 정도 하락을 했어요. 20% 정도 하락을 했는데, 지금 살짝 반등해서 19% 정도 하락치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정도 되면은 우리나라 주식 같은 경우에서는 주주들이 다 힘들어 하잖아요. 거의 다 뭐 종목들에서 상당히 계좌에서 마이너스가 많이 쌓여 있을 텐데, 그래서 이런 하락장에서는 이제 전체적인 지수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우량주 중심으로 이제 개별주를 짧게 대응하는 게 좀 유리하긴 해요. 그런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이런 하락장에서도 어느 정도 대응을 할 수 있게끔 모멘텀이 생겼던 게 뭐냐면은, MSCI 지수 편입이라는 이벤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MSCI 지수 편입되어 있던 종목도 중심으로 이제 매매를 했다면은 어떤 결과가 있었냐는 좀 예측해 볼 수 있는 게, 대표적인 이제 지수 편입 중심으로 되어 있는 펀드가 미래에셋 차이나 본통, 증권투자 신탁 2호, 이제 H라는 거는 환해지가 된다는 거죠. 보시면은 이제 운영 실적에서 그래프도 그렇지만 펀드 수익률이 다 안 좋긴 하지만 추정하는 상해 지수에 대비해 가지고는 우수합니다. 실제 수익률도 보시면은 3개월 동안 수익률이, 펀드 수익률은 마이너스 1.9%, 그렇지만 지수는 마이너스 11%, 6개월 동안에는 펀드 수익률이 마이너스 12%, 그리고 지수는 마이너스 20%, 오히려, 그리고 1년 동안에는 펀드 수익률은 18%, 그리고 지수는 마이너스 4.4%.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똑같은 펀드인데요. 해지가 되는 게 아니고 환해지가 안 되는 펀드 같은 경우 오히려 더 괜찮습니다. 보시면은
3개월 수익률이 지금 한 해치가 되었던 펀드는 마이너스 약 한 1.9% 2%였지만 3개월 동안 플러스 4.3%고요. 6개월 동안에는 마이너스 7%. 보면은 월등히 수익률이 양호하죠. 그리고 1년 동안 수익률은 자그마치 플러스 23%가 나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보여드렸던 이유가 이런 펀드를 가입하라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 중국은 그 MSCI 지수 편입이 되어 있었던 종목 중심으로 외인들은 계속적으로 이제 매수를 하고 있어요. 자동적으로. 이게 이제 전략적으로 매수를 하는 부분도 있고, 어쩔 수 없이 자동적으로 이제 매수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돈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 중심으로 매매를 하시게 되면은 조금 더 안전하게 이제 상대적으로 주식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펀드, MSCI 지수 편입되어 있는 종목 고정되어 있는 펀드를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보셨던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은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또 새로운 소식을 원하시면은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머니 스나이퍼였습니다.